어머니, 추운데 왜 나와 계셔요? 저 기다리신 거예요? 에구 아니다. 나는 현정이 기다리고 있었어. 현정이가 택시 타고 온다는데 지갑이 없어서 대신 내달라고 했거든.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전화는 해보셨어요? 배터리가 없는지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 너는 오늘 못 올라온다면서 잘 왔네. 날 추운데 다행이다. 비행기는 오늘 못 떠서 내일 가야겠다 했는데 같이 간 사람이 다른 일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저에게 기차표를 넘겨줬거든요.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저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그래, 얼른 들어가서 쉬어. 기다린 지 좀 됐으니 곧 있으면 현정이 올 거야. 민준이는 아니라고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던가 본인이 나와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넘게 눈을 맞고 서 있어서 그런가 몸도 제대로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민준이가 저를 잡아줬기에 겨우겨우 몸을 움직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현정이가 거실에 귤을 까먹으며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얼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입을 움직여 어떻게 집에 왔냐고 현정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몰랐는데 계좌이체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보내드리고 왔어요. 어머님은 날씨도 추운데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당신이 엄마 보고 데리러 나오라고 했다며. 그래놓고 혼자 집에 있는 게 말이 돼? 어머님도 참, 좀 기다렸다가 저 안 오면 그냥 들어오시지 그러셨어요. 융통성 없어라. 현정이는 제가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가 막혀 한 소리 하려고 하는 순간 민준이가 현정이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준이의 말에 현정이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혼하자는 소리를 먼저 했으니까요.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랑 어머니지.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추운 겨울날 찬바람 쌩쌩 부는 아파트 단지 밖에 어머님을 불러놓고는 혼자 집에 들어가 쉬고 있는 며느리라니요. 그러곤 적반하장으로 안 입고 오면 이혼하자 소리치는 걸로 보이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가정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인지 오늘 사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제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먼저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기에 슬플 새도 없이 장례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생계를 꾸려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래도 다행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바깥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했기에 근처 가게에 나가 제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며 돈을 벌고 싶다고 사정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저는 근처 음식점에서 주방일을 돕거나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갔음에도 저는 아들 가정교육만큼은 엄하게 시켰습니다. 밥상머리 교육부터 어른들을 보면 인사성 바르게 생활해야 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죠. 어디 가서 아들이 아버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 가정교육에는 누구보다 신경 썼습니다. 아들도 착했기에 엇나가는 것 하나 없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왔습니다. 한 번은 몸이 안 좋아 일하는 곳에 이야기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는데 골목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네가 공부 잘해도 나중에 너도 너희 엄마처럼 남의 일하면서 살 텐데 대충 공부해. 우리 다 들었어. 너 거지라며. 아빠도 없고 너희 엄마는 남의 집에서 일한다며. 근데 왜 그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다녀? 우리 집이 돈이 없는 건 맞아. 근데 그게 뭔 상관이야? 너희는 엄마 아빠 다 있는 것들이 인성이 왜 그러냐? 너희 부모님이 너네 하는 꼴을 보셨으면 너희 같은 자식 있다는 게 창피하실 거야. 그만해. 야, 네 지금 말 다 했냐? 너 까불지 마. 너 그러다 진짜 큰 코 다친다. 큰 코 다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일걸? 내가 선생님한테 다 이를 거거든. 저희 가정 형편은 누가 봐도 불우한 상황이었지만 제 아이는 그런 환경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며 부모로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아들에게 돈을 쥐어주었죠. 이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해. 저는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종종 선생님들이 간식 챙겨주실 때도 있어요. 애들이랑은 사이좋게 잘 지내? 괴롭히는 애들은 없고? 잘 지내는 애들도 있고 사이 안 좋은 애들도 있는데 저는 신경 안 써요. 제가 번듯하게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면 걔네들도 뭐라고 하지 못할 테니까요. 제 아들 민준이는 엄마인 저보다도 단단한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하곤 했었죠. 민준이는 남들에게 보란 듯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내놓으라 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성공의 지름길이긴 한 것 같아 보였어요. 민준이는 대학 졸업부터 취업까지 탄탄대로였거든요.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대기업에 턱하니 취업하고는 첫 월급 타는 날에 저에게 빨간 내복을 사서 선물해 주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주변에서 아들이 대기업 들어갔으니 이제 아들이 보내주는 돈 쓰면서 쉬엄쉬엄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들의 발목을 잡고 싶지도 않았고 나중에 민준이가 결혼한다고 할 때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었기에 부지런히 일을 다니곤 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저를 보며 본인이 효도할 테니 편하게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버는 돈인지 알았기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저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돈을 잘 모아서 저에게 20평대 아파트를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대환 씨는 아들과 저를 두고 먼저 갔지만 잘 키운 아들 덕분에 남은 인생은 행복하겠다 싶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했기에 저는 걱정할 게 없었거든요. 이제 결혼만 잘하면 되겠다 생각했었어요. 평생 공부만 했던 아들이라 여자 만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선자리를 알아봐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민준이가 32살이 되던 해에 결혼할 아가씨를 인사시키고 싶다고 하며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에게 만나고 있다는 여자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었기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잡고 민준이가 만나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눈에 봐도 여리여리한 아가씨를 엮고 현정이라는 예쁜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민준이는 저에게 현정이를 소개하며 충격적인 소식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현정이가 임신을 해서요. 빨리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현정이네 집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 거기서는 뭘 하시더냐? 저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책임만 지면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좀 빨리 올렸으면 해요. 그래야겠네. 엄마는 주말에 시간 낼 수 있으니 상견례 날부터 얼른 잡아서 알려줘라. 그렇게 저는 아들 결혼 준비를 급하게 하게 되었죠. 상견례부터 결혼식 날짜 잡는 것까지 이래서 2달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돈 쪽에서 현정이 배가 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과정을 간소화시켰어요. 예단이나 예물 같은 것들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받는 건 아무렴 상관이 없었지만 며느리가 될 아가씨에게도 그런 건 좀 마음이 쓰였습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해 약식으로 결혼식을 하느라 아쉬움을 남겨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엄마 정말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너희 결혼하는데 내가 현정이한테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요새 인기 많은 브랜드로 가방 하나 골라봐. 그럼 저도 엄마 가방 하나 사드릴게요. 아이고, 아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너희가 서로 아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테는 더 큰 선물이야. 이건 진짜 엄마가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래. 현정이는 옆에서 눈치만 살피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소개받은 해에 아들 결혼식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결혼식 하나 올리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 보였거든요. 민준이의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인연은 인연이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다음 해에 며느리는 건강한 손주를 낳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아 키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손주를 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애 낳고 나면 여자 몸이 많이 달라지기에 몸조리가 중요하다고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산후조리원 예약하는 비용 보태라고 하고는 2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제 친구들이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지갑을 잘 열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현정이한테 직접 말하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기에 민준이에게 며느리 회사에 대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현정이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민준이와는 다르게 작은 회사를 다녔었기에 저는 손주를 낳으면 현정이가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저희 아들이 월급도 꽤 많이 받고 있었기에 세 식구 정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현정이에게 회사 그만두는 거 집에서 애 키우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애 크면 돈 들어가는 게 많아질 테니 부지런히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힘들 텐데 어떻게든 제 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몇 달 뒤 손녀 100일 잔치를 한다고 한다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음식점을 하나 예약했다고 하길래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는 집을 나섰죠. 오랜만에 민준이와 현정이를 봤는데 현정이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라고요. 깜짝 놀라 일부러 살을 뺀 거냐고 물어보니 손주 낳고 10kg가 넘게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애 키우는 게 많이 힘든가 보다 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저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사돈댁은 어떻겠어요? 현정이 친정이 가까우면 도와주시러 오셨겠지만 꽤 거리가 있는 곳에 사셨거든요. 가까이 사는 내가 현정이를 챙겨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손녀 100일 잔치날 이후 며느리에게 한약을 한 채 지어주었습니다. 현정이를 데리고 가서 진맥을 한번 짚고 한약을 지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제가 잘 가는 한의원에 가서 현정이 상태를 말하며 좋은 한약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달인 한약을 챙겨가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현정이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한약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냉장고 안을 둘러보는데 먹을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찬을 만들어서 전해주기도 했었어요. 며느리는 애 보느라 요리할 시간도 없어서 매일 대충 챙겨 먹었는데 오랜만에 식사다운 식사를 했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힘들어도 뿌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만들어 가기도 했었어요. 저는 저희가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정이와 저와는 생각하는 게 달랐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을 아시나요? 언젠가부터 현정이는 제가 반찬을 해다 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번은 저에게 반찬 투정을 하며 한 소리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번에 해주신 장조림이 좀 짜더라고요. 그리고 메추리알으로만 해주시지 마시고 한우고기 하나 사서 해주세요. 그랬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가니 조금씩 세지는 것 같더라고. 제가 먹는 건 모유로 나와 어머님 손주도 먹게 되는 거니까 신경 써서 만들어주세요. 괜히 돈 아끼신다고 중국산 같은 거 사지 마시고요. 며느리가 먹고 싶다고 하는 반찬을 해가지고는 아들 집에 갔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어디를 갔나 싶은 생각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나왔다고 하며 집에 들어가 반찬을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히 바깥에 반찬을 두었다가 상할 수도 있고 애랑 같이 있는 며느리 혼자 반찬 옮기는 게 쉽진 않을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더 많은 걸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저번에 만들어주신 반찬은 너무 짜서 못 먹겠더라고요. 이번에 만들어주신 반찬 넣어주시면서 냉장고 청소 좀 부탁드려요. 뭐? 냉장고 청소를 해달라고? 어머님이 보내주신 반찬을 제가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님이 만드신 반찬이니 어머님은 버리기 쉬우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냉장고 청소 말고 또 부탁할 게 있다는 말이야?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청소 좀 해주세요. 오빠가 그러는데 어머님 예전에 집 청소하면서 돈 버셨다면서요. 제가 용돈 챙겨드릴 테니 저희 집 청소 좀 부탁드려요. 혼자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혼자 고생한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준 것인데 이제는 청소까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 하려고 하는 순간 며느리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반찬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힘들게 만든 반찬이 상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애들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해 며느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을 들어가서 상태를 보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런 돼지우리의 손녀를 키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질러져 있는 건 물론이고 식탁이 또한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온 아들이 이런 집을 보면 없던 스트레스도 생기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은 후 청소를 시작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나서 화장실 청소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청소를 하며 허리 한번 제대로 피질 못했기에 나중에는 허리 피는 게 힘들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1시 정도에 아들 집을 들어왔는데 청소를 다 하고 힘들게 몸을 돌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가 되었더라고요. 그 순간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두고는 누가 왔나 슬쩍 봤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집을 쳐다보더니 남의 집 살림을 오래 하셨다고 하더니 역시 다르시네요. 라고 하는데 묘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몇 시간 동안 청소를 하느라 지쳤기에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할 힘도 없었습니다. 청소도 얼추 다 했고 며느리도 왔으니 이제 나는 가겠다고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날은 저녁도 먹지 않고 좀 쉬어야겠다 싶은 생각에 자리에 누웠는데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겨우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에 핸드폰을 보니 며느리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어제 저에게 청소해달라고 부탁한 것 때문에 신경 쓰였나 싶었죠. 부재중 전화가 왔는 걸 봤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다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정이가 저에게 어제는 죄송했다고 사과하면 다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며 수화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정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애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 주말에 결혼식이 있는데 예서 좀 봐주세요. 예서를 봐달라고? 왜 같이 안 가고? 저희 빼고 애 있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애들이 오랜만에 부부 동반으로 모이자고 해서요.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다. 그럼 그날 아침에 예서 데리고 와라. 어머니 집에는 예서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없고 기저귀 같은 것들도 챙겨가야 해서 짐이 꽤 많아지겠더라고요. 그냥 어머님이 와서 예서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가마. 네, 저희 일찍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8시까지는 맞춰서 와주세요.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건지 명령을 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우선 알겠다고 했으니 주말 아침에 시간 맞춰 민준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애들은 벌써 준비를 다 끝내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민준이는 저에게 예서를 맡기는 게 미안한지 표정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민준이에게 예서는 걱정하지 말고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나 하고 오라고 했죠. 그렇게 하루 종일 손녀를 보는데 저녁이 다 돼서야 민준이와 현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는지 얼굴이 활짝 폈더라고요. 저는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몇 번씩 집에 와줄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면 종종 이렇게 와서 예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종종이라면 얼마나? 사실 저 곧 있으면 복직 신청해야 해서 예서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당신 왜 그래? 그건 우리 둘이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사람 부르는 거로 말 다 끝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러다 이상한 사람이 우리 예서 봐주면 어떡해. 어머님도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어머님께 맡기는 게 여러모로 낫지. 당신도 힘들어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겠어. 우리 엄마 허리도 안 좋으셔서 안 돼. 엄마 저희 사람 알아보려고 했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님도 예서랑 시간 보내시면서 우리랑 더 자주 만나면 좋으실 것 같아서 한 말이야. 알겠다. 내가 예서 봐주마. 요즘 흉흉한 소식도 많은데 힘들어도 내가 챙겨주는 게 낫지. 그쵸?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라니까요. 어머니가요? 힘드실 텐데. 저희가 사람도 쓸 테니 어머니는 종종 와서 봐주시기만 해주세요. 됐다. 너도 키웠는데 애가 둘이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정도면 나 혼자 볼 수 있어. 아들은 조금이라도 힘들면 말씀하셔라. 사람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과 아들네는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버스 혹은 지하철을 타고는 아들네 집으로 가 손주를 봐주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복직은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제가 일주일에 3번씩 가서 예서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서를 봐주기 시작한 일주일 이후부터는 매일같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손녀를 봐준다고 말을 했기에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직 준비해야 할 게 많다고 했었거든요. 거기다대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현정이가 연락을 할 때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예서를 봐주곤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에 원래 복직하면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게 많은구나 싶은 생각뿐이었죠. 매일 같이 가던 요가 수업 시간도 맞추가기 어려워 요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며느리가 회사 복직하게 돼서 손녀 봐줘야 한다고 하니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아들네 집으로 간 지 6개월이 될 동안 현정이는 예전과 다른 거 없이 생활했습니다. 복직을 신청한다고 해놓고 안 했나 싶어 물어보니 신청은 했는데 빈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정이가 하던 일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 회사에서는 빨리 오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뽑은 것인지 현정이가 갈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답답하다고 하길래 본인이 제일 스트레스 받겠지 싶어 더 이상 복직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현정이가 출근해야 하는 것 때문에 애를 봐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힘들어도 매일 같이 간 것이었거든요. 이런 날들이 6개월 동안 지속되다 보니 힘에 부쳤습니다. 제 생활을 하면서 예서를 봐준 것이었다면 괜찮았겠지만 오로지 며느리와 손녀 일정에만 맞춰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그럼 복직되면 자주 와서 예서를 봐주고 지금은 예전에 얘기한 대로 월수, 금에만 오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가 큰 쇠로 자기 혼자서 애를 어떻게 보냐고 힘들어서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말하고도 좀 그랬는지 그럼 내일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내일만 도와주겠다 했죠. 며느리는 내일은 미리 약속한 것이라 늦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서둘러서 집을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8시 이전에 아들네 집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이날따라 지하철 파업이라고 하며 지하철이 도착하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집에 8시 10분 정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들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현정이는 저에게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8시까지 와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시간이 몇인 줄 아세요? 갑자기 지하철 시간이 바뀔 줄 몰랐어. 최대한 빨리 온다고 온 건데. 제가 어제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으면 좀 빨리 나오셔도 되는 거잖아요. 나도 빨리 나온다고 나온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해야겠어? 됐어요. 어머님한테 부탁한 제 탓이죠. 다녀올 테니 애라도 잘 보고 계셔요. 며느리는 쌩하고 나가고는 몇 분 지나지 않아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제가 시어머니인데 예의 없이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전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좀 더 있다가 갈 것 같은데 집 청소랑 민준 씨 저녁 밥할 거리만 좀 챙겨주세요. 금방 온다며. 언제 올 건데? 어머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그럼 그만큼 제가 늦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머님이 해주셔야죠. 그럼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현정이는 제 말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본인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현정이의 태도에 당황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며느리가 오면 한 소리 해야겠다 하면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집을 둘러보니 정리를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현정이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손녀가 지내는 집이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일하고 와서 먹을 것도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사부작사부작 몸을 움직였습니다. 예서가 깨어있을 동안에는 같이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잠 잘 때는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하며 저녁 준비를 했죠. 정신없이 요리를 하다 보니 예서가 낮잠을 다 잤는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예쁜 손녀를 안고는 일어났냐고 토닥여주니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기 전 들어온 며느리는 저를 보고는 선물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어머님 드리려고 사왔어요. 아침부터 급하게 어딜 다녀온 거야? 저 당장 다음 주부터 복직하게 됐거든요. 옷장을 보니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서 친구랑 같이 아울렛 다녀온 거예요. 고작 옷 사러 가는 것 때문에 나보고 아침 일찍 오라고 한 거야? 어머님이 일찍 오진 않으셨죠. 그리고 어머님 생각해서 이렇게 스카프도 사왔잖아요.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생각해 현정이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편하더라도 시어머니로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을 들은 현정이 표정이 순식간에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리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으니 기분이 안 좋았겠죠. 현정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기에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도어락 소리가 들리며 민준이가 들어오더라고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는지 제가 나가기 전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봐서 반가운지 왜 벌써 가냐고 하면서 오신 김에 같이 저녁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현정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며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자고 했습니다. 식구라는 게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현정이도 아까는 나한테 한 소리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지만 티내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저도 장단에 맞춰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당신이 오늘 저녁한 거야? 당연하지. 안 그러면 누가 하겠어. 어머니 어서 앉으세요. 현정이가 요리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하더라고. 저번에는 반찬도 뚝딱뚝딱 만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몇 개는 엄마가 해준 거랑 맛이 똑같더라. 현정이는 제가 해서 가져다 준 반찬들을 본인이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내가 해서 갖다 준 거라고 말하기도 뭐해서 입만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합가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당장 다음 주부터 저 회사 들어가면 예서 봐주는 것 때문에 매일같이 힘들게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희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아니다. 내가 살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민준 씨도 저번에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마음 쓰인다고 했었잖아. 엄마만 괜찮으면 저도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까지 저와 같이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솔직히 며느리와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했기에 같이 살면 사단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절하고 싶었지만 예서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들이 제 짐을 가지러 갔고 저랑 며느리는 제가 살 공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역시 예전에 다른 집 살림을 도와주셔서 그러신가. 손도 빠르시고 깔끔하게 잘 아시네요. 뭐 그런 편이지? 너도 자주 하다 보면 살림하는 것도 늘 거야. 아니요, 어머님. 저는 해도 안 늘더라고요. 잘하시는 어머님이 매일매일 깨끗하게 집 청소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매일같이 청소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민준 씨랑 청소 문제로 싸운 적도 있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어머님 덕분에 저희 부부 사이도 좋아지겠어요. 묘하게 며느리가 저를 식모처럼 대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회사 일을 하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겠지 하며 더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가지고 온 제 짐을 정리하고 나서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서 봐주는 것 때문에 제가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으니 용돈을 챙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손녀 챙겨주는 거로 돈을 받는 것도 그래서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이 제가 받아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용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현정이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애들한테 용돈을 받은 거로 예서 과자를 사주거나 장을 보는 편이었기에 제 주머니로 가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말에 사돈네가 온다며 현정이가 저에게 신경 써서 청소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가 이 집 식모로 들어왔나 싶을 정도라 며느리에게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님은 돈 받으시면서 집에서 놀고 계시잖아요. 저는 힘들게 나가서 일하는데 그럼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달라고 했냐? 너희들이 준다고 한 거였잖아. 어찌됐든 돈 받고 계신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신경 써서 청소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 지금 출근해야 하니까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당장 오늘이 금요일인데 어떻게 청소를 다 끝내나 싶더라고요. 이날따라 손녀도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칭얼거렸거든요. 애보랴, 집 청소하랴 그리고 애들 먹일 반찬 만들랴 몸이 세 개여도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했어요. 나머지는 애들이 하겠지 싶었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는 바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저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가 청소 신경 써서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아까 청소했다? 이게 청소한 거예요. 이래놓고 저희한테 돈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세면대에 물때 잔뜩 있는 거 안 보셨어요? 제가 제대로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청소해주려고 있는 사람이야? 오늘따라 민준이는 현정이보다 일찍 퇴근을 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현정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큰 소리를 내는 모습에 깜짝 놀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했죠. 현정이는 아차 싶었지만 벌써 큰 소리를 냈기에 슬쩍 저와 민준이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당장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현정이를 끌고 갔고 둘이서 한참 동안 싸우더라고요.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민준이가 안방에서 나와 저에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꼭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이날 이후 민준이는 조금 일찍 퇴근했고 현정이를 유심히 살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번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둘이서 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괜히 나 때문에 더 싸우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현정이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정이는 저 때문에 민준이와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괴롭히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크게 민준이에게 들킨 이후로는 교묘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엄마 저번에 보니까 입을 옷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희 백화점 갈 건데 같이 가서 옷 한번 장만하세요. 이번에 저 상여금 들어왔거든요. 내가 벌써 어머님 옷 하나 장만해드렸어.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어머님은 백화점 가는 거 싫어하시잖아. 그쵸, 어머님? 그래, 사람도 많고 해서 정신 사납더라고. 둘이서 다녀와. 겉봐, 어머님 백화점 안 좋아하신다니까. 그리고 내가 어머님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들과 같이 시간을 못 보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근슬쩍 저만 찬밥을 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하였지만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시대라더니 딱 제 처지가 그랬습니다. 민준이랑 같이 있을 때는 상냥하게 저에게 어머니 어머니 했지만 둘이서만 있을 때에는 저를 부르지도 않고 일만 시키곤 했었어요. 급기야는 민준이가 저에게 주라고 했던 용돈까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며느리에게 굴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 쓴소리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현정이는 아들이랑 손녀 안 보고 살 거냐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민준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할까 싶기도 했었어요. 안 그래도 회사 생활하느라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오는 애한테 속까지 시끄럽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에 이 사실을 털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출장 때문에 내려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다음 날 올라오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무리해서 올라오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알겠다고 했죠. 몇 분 뒤 며느리가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는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갑을 집에 두고 왔었더라고요.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어머님이 내려오셔서 돈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냐? 얼마나 가지고 내려가면 되냐? 도착할 때쯤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내려가마. 요즘 길가에 차를 오랫동안 못 세우게 해서요. 어머님이 경비실 쪽으로 내려오셔서 기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현정이에게 알겠다고 하고 단단히 껴입고 내려갔습니다. 뉴스에서 역대급 한파가 온다고 하기도 했고 제가 추위를 잘 타는 편이었거든요. 경비실 쪽에 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왔나 싶은 생각에 현정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괜히 제가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동선이 꼬일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추위에 떨며 현정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더라고요. 바람도 불고 눈도 많이 내리고 있어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아들 민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추운데 왜 나와 계셔요? 저 기다리신 거예요? 애구 아니다. 나는 현정이 기다리고 있었어. 현정이가 택시 타고 온다는데 지갑이 없어서 대신 내달라고 했거든.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전화는 해보셨어요? 배터리가 없는지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 너는 오늘 못 올라온다면서 잘 왔네. 날 추운데 다행이다. 비행기는 오늘 못 떠서 내일 가야겠다 했는데 같이 간 사람이 다른 일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저에게 기차표를 넘겨줬거든요.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저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그래, 얼른 들어가서 쉬어. 기다린 지 좀 됐으니 곧 있으면 현정이 올 거야. 민준이는 아니라고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던가 본인이 나와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넘게 눈을 맞고 서 있어서 그런가 몸도 제대로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민준이가 저를 잡아줬기에 겨우겨우 몸을 움직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현정이가 거실에 귤을 까먹으며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얼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입을 움직여 어떻게 집에 왔냐고 현정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몰랐는데 계좌이체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보내드리고 왔어요. 어머님은 날씨도 추운데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당신이 엄마 보고 데리러 나오라고 했다며. 그래놓고 혼자 집에 있는 게 말이 돼? 어머님도 참, 좀 기다렸다가 저 안 오면 그냥 들어오시지 그러셨어요. 융통성 없어라. 현정이는 제가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가 막혀 한 소리 하려고 하는 순간
민준이가 현정이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준이의 말에 현정이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혼하자는 소리를 먼저 했으니까요.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랑 어머니지.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뭐, 우리가 왜 나가? 이 집에 돈 한 푼 안 낸 당신이 나가야지. 이 집 계약금 내가 낸 거 잊었어. 그리고 이 집 알아본 것도 나잖아. 아, 그 고장 몇백만 원 되는 거? 그거로 지금 이 유세를 부리는 거야? 내가 그때 미리 계약금 안 넣었으면 이 집에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야, 이 집 명예 우리 엄마로 되었어. 우리 엄마가 이번에 전세 연장하지 말고 사라고 하시면서 돈 보태주셨잖아. 벌써 까먹었냐? 이 집 내 집도 아니고 우리 엄마 집인데 네가 뭔데 우리 보고 나가라 말아야. 현정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저에게 집 유세를 부린 것이었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지만 뻔뻔하게 행동하는 현정이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민준이는 저보다 더 화가 났는지 현정이를 잡아 끌듯이 하고는 집 밖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현정이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혔죠. 민준이는 빨갛게 얼어버린 제 손을 잡고는 미안하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현정이가 아기를 가지고 저를 괴롭힌 것뿐인데요. 그래서 민준에게 네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달랬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잔뜩 맺힌 민준이는 제가 현정이에게 은근한 괴롭힘을 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제 옆에 있어줄 수가 없기도 했고 현정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괴롭힘의 정도는 점점 심해지니 제 아들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민준이가 이혼남이 된다는 사실은 마음에 걸렸지만 못돼 먹은 현정이를 더 이상은 며느리로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러다 그동안 며느리가 저희 아들 모르게 친정에 돈을 보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줘야 하는 150만 원까지 본인 친정에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 이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덕배라는 이름이었고 생각보다 연배가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해 며느리 친정 식구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나에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도 모르는 이름이라고 하길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혼 소리가 나와서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건가 싶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남자를 만날 수 있나 했는데 날짜를 살펴보니 민준이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덕배 이름으로 돈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현정이에게는 결혼 전부터 남자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남자가 있었으면서 왜 우리 민준이와 결혼을 했나 싶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손녀가 생겨 애들 결혼을 서둘렀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바로 예서와 민준이 유전자 검사까지 의뢰했어요. 혹시나 민준이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서는 민준이 딸이 맞았습니다. 현정이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해 변호사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는 증거를 갖고 오면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나 고민하며 현정이가 다닌다고 하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었는지 현정이는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허탕치고 돌아가는 건가 싶은 생각에 알겠다고 하고 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현정 씨 어머님 되시는 분이신가요? 지금은 그런데 조만간 전 시어머니가 되겠죠. 네, 어떤 일 때문에 찾아오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이 회사에 이덕배라는 사람이 다니고 있을까요? 현정이가 그 사람한테 예전부터 돈을 보냈었더라고요. 변호사는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이덕배 씨요. 혹시 사진 같은 거 갖고 있으신가요? 알고 있는 게 이름뿐이네요. 여기 회사 사람인가요? 저희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온 사이인 것 같은데. 제 말을 듣고 있던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가 이덕배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최근에 이덕배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몰래 핸드폰을 보다 바람피는 걸 알게 된 것이었죠. 현정이도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이덕배 씨 또한 본인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정이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덕배 씨네 가정에 애는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민준이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려주었어요.
민준이도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지 소장을 현정이가 다니는 회사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도 같이 진행했어요. 현정이가 민준이랑 싸울 때 왜 그렇게 이혼 소리를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본인도 이혼하고 이덕배 씨도 이혼시켜 둘이서 가정을 꾸리려고 했는데 그걸 저희가 알아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현정이가 다니는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더러운 소문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었겠죠. 이덕배 씨 안사람 되는 사람도 현정인의 친정에 상간녀 소송 소장을 보내서 현정인의 식구들도 현정이가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보낸 돈뿐만 아니라 이덕배 씨한테 보냈던 돈도 다 저희 민준이 돈이었기에 싹 다 갚아야 했죠. 보니까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 현정이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겨야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사과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저나 민준이나 그냥 넘어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하니까요. 저희가 미동도 없으니 본인이 어떻게든 살아야겠는지 예서를 데려가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는 민준이 보고 키우라고 하더니 양육비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손녀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현정이의 뺨을 내리쳐버렸습니다. 자식에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행동하는 모습에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애미가 돼서 자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한테 손 올리신 거예요? 저 폭행죄로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라. 대신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닌 거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너희 회사는 물론이고 너가 살던 고향에도 붙여버릴 테니까 신고하는 김에 그것도 같이 하면 되겠네. 뭐라고요? 그거 명예훼손이에요. 불륜녀 주제에 훼손될 명예는 있고 네가 사람이라면 우리 아들은 물론이고 손녀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괜히 얼쩡거리다 나한테 걸리면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혼소장이 회사로 와서 제가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그러게 행실 좀 제대로 하고 살지 그랬냐? 너는 우리 아들 돈 빼돌린 거 싹 다 갚을 준비나 해. 당장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갚아요? 너희 친정에 돈 가져다 준 거 많잖아.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네가 어떻게든 벌어서 갚아야지. 현정인의 친정은 그래도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이더라고요. 저와 민준이에게 전화해서 딸 자식 교육 잘못시켜 죄송하다고 하셨거든요. 민준이가 보내준 돈에 대해서는 다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정이가 저희한테 갚아야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혼의 책임이 현정이에게 있다고 해서 민준이가 위자료까지 청구했거든요. 양육권을 민준이가 갖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양육비도 또 꾸준히 보내줘야 하기에 현정이는 어떻게든 예서를 데려가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딱 보면 척이잖아요. 결국 현정이는 몰래 빼돌린 돈 모두 갚는 것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저희 아들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아들도 아니고 딸을 민준이 혼자 키워야 하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민준이에게 내가 예서 키워줄 테니 너는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민준이의 대답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여자 만날 생각 없다고 예서만 잘 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없으니 예서가 걱정이 됐었거든요. 제 걱정과는 다르게 예서는 아주 잘 자라주었어요. 예전 민준이처럼 얼마나 바른지 모릅니다. 아장아장 걸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 손녀가 중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셋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못된 현정이는 친정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는지 소식도 안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정신을 제대로 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내야 하는 양육비는 밀리지 않고 보내고 있더라고요. 좋은 며느리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면 좋았겠지만 시커먼 현정이의 속내를 빨리 알아차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서도 중학교에 들어가니 슬슬 저희 아들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사연도 잘 들으셨나요? 댓글을 통해 생각을 풀어내시며 서로 공감을 나눠보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벌써 3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동참해주세요. 어르신들이 소통하시는 창구가 되어 사회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돕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해안을 통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